서울 도봉구의 어르신보호센터에서 14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만 56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정부는 모레까지로 예정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 태세도 서둘러 갖추겠습니다. 의붓아빠와 친엄마에게 학대를 당한 경남 창녕의 10살 아이가 어제 병원에서 퇴원해 아동보호 쉼터로 옮겨졌습니다. 임면수 씨의 부모는 매달 90만 원의 아동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녁 7시쯤 퇴근하던 여성을 집 앞에서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나중에 또 당하면 신고하라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이 화장실에 감금돼 12분간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주 너를 주워 들어가면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로 반짝 증가했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감소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소진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어느 정도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상인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을 건데 여름 난리를 곱겠네요. 중국 베이징 중심지에서 2달 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과 불과 2.5km 떨어진 곳이어서 중국 정부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 5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달 들어 확진자 96%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도대체 집단 감염이 잡히질 않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급기야 2차 대유행 가능성마저 언급했습니다. 어르신 보호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또 나왔는데요. 이태원 클럽발로 불붙은 수도권 집단 감염, 이 젊은 층에서 장년, 노년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단비 기자입니다. 건물 정문에 임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건물 4층에 있는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14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낮 시간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공간인데 이곳에 입소한 82살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입소자 11명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입소자 모두가 80대 노령층인데다 감염 경로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가 좀 확실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워낙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집에서 좀 주로 오래 지내셨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시설 방문자와 접촉자 88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서울 시내 노인보호시설 444곳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인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인테리어 업체에서 20명이 확진된 것을 비롯해 어학원과 콜센터, 교회까지 최소 8곳으로 번졌습니다. 어제 하루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는 139명으로 늘었습니다. 소규모 집단에 전파가 되고 그분들도 비슷한 행태로 직장이라든지 또는 종교단체 소규모 모임에 또 전파를 일으키는 이런 특성, 행태적인 특성 차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6월 들어 신규 확진자의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직 전반전도 끝난 게 아니다. 국무총리와 만난 감염 전문가들조차 이렇게 경고하자 결국 우리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까지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학원 입구에 설치된 출입관리 장치입니다. 학생들이 출입카드를 태그할 때마다 드나든 시간이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학원에 들어가려면 발열 체크는 물론 문진표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오전 학원과 PC방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학원의 경우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실제 현재 학원에서는 여러 문진표라든지 어떤 발열 상태에 대한 어떤 체크 온도 이런 부분들까지 정밀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은 QR코드보다 더 높은 어떤 정보가 지금 현재 기록 관리되고 있다. 혼선이 계속되자 교육부가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내려진 방역 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하루 확진자가 더 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복귀까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8가지 업종에만 적용되던 고위험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바식당이라든지 뜻다방이라든지 인력사무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위험 시설로. 또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쪽방촌과 고시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40대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생면부지인 여성 2명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양말을 건드렸다는 게 이유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밀어붙이는 남성에 밀려 여성 한 명이 뒷걸음질 칩니다. 남성이 다리를 들어차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른 여성이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여성 한 명이 쓰러지고 남성은 쓰러진 여성 쪽으로 발길질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말려보지만 남성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여성을 계속 몰아붙입니다. 남성의 폭행은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해서야 멈췄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이 40대 남성은 피해 여성들과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입니다. 폭행과 실랑이는 이곳 보행로에서 10분 가까이 벌어졌는데요. 피해자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폭행 충격에 구급차에 오르기조차 힘겨워하던 피해 여성들은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다짜고짜 내 양말을 건드렸다고 말하더니 마구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공개 사과는 없었습니다. 모르는 여성 왜 폭행하신 거예요? 양말 건드린 게 진짜 폭행 이유입니까?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은 거리를 다니기 두렵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공포스러운 묻지마 폭행에서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황당한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도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피해 여성이 신변보호를 요청하자 경찰은 또 당하면 신고하라고 말했습니다. 최주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골목길을 뛰어내려온 30대 남성이 마주오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합니다. 아무런 행동과 말이 오고 가지 않았던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와서 때렸어요. 갑작스러운 묻지마 폭행은 오가는 사람이 많았던 퇴근 시간, 이 피해자 집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길을 따라 달아난 남성은 또 다른 여성을 연이어 폭행했습니다. 여성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 A씨는 뒤쫓아온 경찰에 곧장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경찰의 설명을 듣고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검찰에 송치는 되나? 벌금형으로 끝날 거다. 가해자 보호자가 옆집에 사니까 조심하시고. 피해자는 신변보호 방법을 물었지만 경찰의 대답은 상처가 됐습니다. 저를 신변을 보호할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1대1로 경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당하면 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미숙한 수사관의 언행으로 오해가 생겨 상처를 받은 피해자에게 사과드리며 상담 등 과정을 거쳐 피해자 신변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 집 앞에서 당한 건데 범행 장소를 매일 지나가야 되잖아요. 흉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난 진짜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입주민의 폭행에 괴로워하다 유서를 남기고 숨진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전모가 더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입주민은 화장실에 경비원을 감금하고 12분 동안 폭행했습니다. 유족이 공개한 경비원의 음성 유서에도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남성 한 명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남성이 골목을 빠져나오자 다른 남성도 뒤따라 나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 신모 씨에게 폭행당한 당일 친형을 만나는 모습입니다. 최 씨는 숨지기 직전 CCTV가 없는 경비실 화장실에서
무려 12분 동안 심 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유족이 공개한 경비원 최 씨의 음성 유서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고 CCTV를 세 차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아주 너는 죽어 그래가며 모자를 벗겨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 씨는 최 씨를 폭행하면서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남긴 음성 유서에는 평소 심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었습니다. 11시 한 20분에서 40분 되면 쳐들어오고요. 저녁 밥 좀 하려고 그러면 그 시간에 꼭 나타나갖고 괴롭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적용한 상해 등 6가지 혐의에 무고 혐의를 추가해 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심 씨가 최 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한 것이 사실에 어긋난 허위 고소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경남 창녕에서 10살 딸을 학대한 부모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폭행으로 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아동수당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대 기간 동안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 장려금까지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피해 아동이 지붕을 지나 옆집을 통해 탈출한 건 지난달 29일. 아이는 한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고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13일 만인 어제 퇴원해 아동보호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피해 아동의 의붓 아빠와 친엄마는 지자체에서 주는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의붓 아버지는 지난 10일 이 면사무소를 찾아 아동수당을 신청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본다며 양육수당 4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한 겁니다. 피해 아동 외에도 부부 사이에서 낳은 1살 막내와 5살, 6살 아이가 있습니다. 부부는 각종 아동수당으로 매달 90만 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태어난 막내의 출산 장려금도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며칠 전에 와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문의를 했대요. 출산 장려금은 지금 지급하면 안 된다 하는 건 없는데. 부부는 막내를 낳기 한 달 전인 지난 1월 거제에서 이곳 창녕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에 살던 거제시는 셋째부터 22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창녕군에선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현재 이들 부부는 자해소송을 벌여 병원에 강제 입원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내일 퇴원하는 의붓 아빠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 창녕 아동학대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 정책사회부 이상현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의 목숨을 건 탈출 과정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이 탈출 과정을 시간대별로 짚어봤더니 아이가 집을 벗어난 건 오전이었는데 구조된 건 저녁이었다면서요. 네, 아이의 탈출 통로가 된 곳이 바로 옆집입니다. 옆집 주민의 말에 따르면 아이가 다녀간 걸로 추정되는 시간은 오전입니다. 후다닥 뛰어가는 소리가 나서 보니 컵라면 하나가 사라진 시점이 10시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자가 아이의 집 앞에서 맨발로 길을 걷고 있던 아이를 발견하고요. 곧장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간 시간이 CCTV상에 오후 5시 20분쯤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탈출해서 발견까지 7시간 정도의 시간이 비어 있는 겁니다. 7시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아이는 그 긴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이 시간 동안의 아이의 행적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 당시의 아이의 모습으로는 바로 집에서 나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구조 당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애가 뭐 한눈에 보기에도 쩔뚝쩔뚝거렸고 뭐 흙먼지 투성이었고 눈에 뭐 진짜 분장한 것처럼 뭐 이것저것 상처 있었고요. 경계를 많이 한 상태였어요. 막. 아이가 사는 빌라 바로 옆이 나무가 우거진 곳인데 이런 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거나 길을 헤매다가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 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게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제 퇴원을 했어요. 다행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면서요. 네, 아이는 열흘 넘게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요. 몸에 상처들은 많이 아물었다고 합니다. 네. 아이는 첫 구조 당시 편의점에서 화상으로 엉망이 된 손으로도 먹고 싶은 음식들을 골라서
허겁지겁 먹었을 정도로 허기진 상태였는데요. 입원 뒤에 병원 밥도 굉장히 잘 먹었다고 합니다. 퇴원 뒤에 쉼터로 이동한 뒤로도 음식을 가리지 않고 밥을 싹싹 비웠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몸무게도 늘고 빈혈 수치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이 심리 상태는 좀 어떻답니까?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집중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끔찍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이를 옆에서 지켜본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끔찍한 학대를 받은 아이라기에는 말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사성도 밝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케어하고 말도 잘해주고 부침성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팠고 한편으로는 놓이는 그런. 자, 이제 아이는 부모 말고 전에 잠시 머물렀던 위탁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밝혔다는데 그러면 그 위탁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이가 처음에 큰아빠, 큰엄마 집이라고 부르는 위탁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거는 맞는데요. 네. 사실 자신의 집 말고는 지내본 곳이 위탁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말한 걸로 보이고요. 꼭 위탁 가정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곳이면 괜찮다면서 우선 학대 아동 쉼터에서 지내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쉼터에서는 전문 치료사의 방문 치료를 받게 되고요.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뒤에 위탁 가정으로 보내질지 검토하게 됩니다. 아이를 전에 맡아주었던 위탁 가정에서도 다시 맡을 수 있다는 뜻도 전한 상태고요. 심리치료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다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아이가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어제 충남 서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8살 초등학생은 등굣길 교통섬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교통섬인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집중 점검해보고 왔습니다. 등교 시간이 시작되기 전 초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50m도 안 되는 거리에 이렇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요. 이곳에 이렇게 교통섬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해제됩니다. 평소 여기 좀 위험하다고 느낀 적 없어요? 있는 사람. 저쪽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때 약간 이거 약간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적 있었어요. 차에 치일 뻔한 적이 있거든요. 급해서 뛰어가다가 차랑 부딪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놀랐겠어요. 언제쯤 그랬어요? 며칠 안 됐어요. 여기 약간 무서운데요, 진짜? 매일 여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기 앞에서 신호등 안 가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것도 문제네요. 가장 문제가 우회전 차량들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멈추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다니면은 이제 신호등이 없는 곳을 지날 때가 제일 걱정이긴 하죠. 어른들이 뭔가를 더 미리 예방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곳 대로변에 있는 교통섬도 신호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길을 건너는데요. 이쪽에는 조경까지 돼 있어서 왼쪽에서 오는 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교통섬이 어떻게 자각지대가 되는지 저희 취재진이 돌아보겠습니다. 교통섬 있는 쪽으로 왔습니다. 갑자기 뛰어나오셨어요. 교통 자각지대가 생기면 가장 위험해지는 건 이렇게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죠. 아이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계속 개선해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2달 만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거지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시청구 외탄거리. 이곳에 거주하던 52살 탕모 씨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베이징 지역 내 한 마을 단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입 관리가 강화됐는데요. 반드시 체온을 측정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탕 씨의 자택은 주요 정부기관들이 밀집한 창안제와 500m,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무실이 위치한 중난하이와도 2.5km 떨어진 곳이어서 보건당국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现我区正在对患者进行严密的流行病学调查，切断传播途径，加大社区管控力度。 감염 경로도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확진자는 보건당국에 2주간 베이징을 벗어난 적이 없고 다른 지역 사람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탕 씨의 아들과 아내는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베이징시는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지도부는 국내 감염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자 코로나19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수도 베이징은 코로나 청정지대라며 대응 수준까지 완화한 상태입니다. 由2级调至3级，并相应调整，不再进行体温检测。 하지만 57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당장 영화관과 노래방 운영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에선 오늘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탕 씨와의 접촉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베이징 내 지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재개한 뒤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3개월 뒤에는 추가로 1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지하철역 개찰구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뉴욕시가 경제 정상화 조치를 내리면서 지하철이 다시 달리게 된 겁니다. 뉴욕 주지사도 직접 지하철을 타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뉴욕주는 4단계 방침에 따라 식당과 호텔 영업 재개와 함께 예술과 공연 분야도 정상화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 전역으로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등 4개 주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reports of almost 600 cases per day in comparison to just an average of 200 cases per day about 2 weeks ago. 경제 활동을 서둘러 재개한 데다 지난달 말 연휴 기간 거리 두기가 소홀해지면서 다시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The virus hasn't gone away. The first wave isn't gone. 이대로 가다간 오는 10월까지 6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하버드대는 더 심각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Right now, we have between 800 and 1,000 people dying every single day in America. And all of the models, all of the data suggests that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We're going to have increases. 증가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9월까지 1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발생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아울러 최근 일어난 인종차별 대규모 항의 시위에서도 감염된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 검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드라이브스루 횟집, 도서관까지 생겼는데 해외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보톡스 시술이 생겼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다가오더니 멈춰섭니다. 이어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자 한 남성이 알코올 솜을 문지른 뒤 이마에 뭔가를 갖다 댑니다. 의사가 주사기를 이용해 보톡스 시술을 한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주민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자 의사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약과 수납도 병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프랑스에선 봉쇄령이 속속 풀리고 있습니다.
에펠탑은 오는 25일부터 문을 열고 음식점 등은 이미 영업 금지령도 풀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마스크가 넘쳐나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Au 11 mai, ce sont plus de 200 millions de masques par semaine qui viendront approvisionner la France. C'est suffisant pour couvrir tous les besoins.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1000마스크를 대량 생산했지만 수입 마스크에 밀리면서 4천만 장이 재고로 쌓인 겁니다. 브라질의 한 해변은 묘지로 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무덤 100여 개가 모래사장에 빼곡히 만들어진 겁니다. 해변 묘지는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도 봉쇄령을 완화한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E o presidente da República precisa compreender que a nação está atravessando pelo momento mais difícil da sua história. 현재 브라질의 누적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채널A 뉴스 정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어 거센 비판을 받았죠. 당시 동행했던 밀리 합참 의장이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며 반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건너편 교회로 향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 전투복까지 입은 채 대통령 사진 촬영 행사에 동행한 겁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밀리 합참의장이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My presence in that moment and in that environment created a perception of the military involved in domestic politics. 당시 시위대까지 해산시켰던 사진 촬영은 군이 정치에 이용당했다는 논란을 낳았습니다. I did know that we were going to the church. I was not aware of a photo op was happening. 또 종교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는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이 참모들과 성경책을 들고 걸어와 사진을 찍은 그 교회 앞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이나 별도의 메시지는 없어 이벤트성에 그쳤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밀리 합참의장의 공개 사과는 그런 측면에서 제2의 항명 사태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앞서 시위 진압을 위한 연방군 투입을 반대했던 에스퍼 국방장관은 주 방위군의 시위 대응에 대해서도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라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공권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have a lot of good things, but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Got to have some strength. You have to have strength.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하지만 자신의 최측근도 합참의장을 감싸는 등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아직 남아있으신가요? 8월 31일까지 쓸 수 있지만 이미 다 써버린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실제로 반짝 늘었던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한 달도 되지 않아 꺾였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보릿고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유명한 곳이죠. 광장시장입니다. 제가 꼭 한 달 전에 여기 왔습니다. 그땐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전이었거든요. 재난지원금이 풀린 지난 한 달 동안은 어땠는지, 또 지금은 어떨지 함께 둘러보시죠. 지원금을 쓰려는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이런 데 오늘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썼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2만 원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진정이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저희 개인 돈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소비가 줄어드는 거는 맞죠. 한 달 전 재난지원금만 기다린다던 빈대떡집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매출은 반짝 올랐지만 손님들은 다시 알바진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어제는 그냥 놀다가 그냥 갔어요. 솔직히 직원들 인건비도 못 빼고 울다시피 하고 간 거죠. 평일이라고 해도 오후면 사람들이 상당히 붐비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산합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그 이태원 터지기 전에는 조금 손님이 조금 나오는 듯 했는데 여기저기 터지다 보니까 요새 이 서울 시내가 많이 환자들이 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지난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을 100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봤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풀린 5월 둘째 주부터 매출이 반짝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거의 소진한 데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6월엔 오히려 지난해보다 못한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건전성이 지금 너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예산도 사실 좀 찾아서 하면은 어느 정도 더 재원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곧 다가올 휴가철이 대목이 아닌 보릿고개로 변해버린 현실. 상인들은 여름이 두렵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을 건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여름 날 일이 걱정이에요 지금.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한풀 꺾인 듯했던 서울 집값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급하게 내놓았던 급매물이 정리되면서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박재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난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스포츠 마이스 개발 사업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던 집값이 지난주 반등했습니다. 최근 거래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가는 16억 6천만 원. 직전 거래 대비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2억 가까이 올라. 아예 안 판다고 하면 아예 올려서 더 내려가기를 기대했던 그 매수자 대기자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값이 조금씩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출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의 집값은 석 달간 하락세였는데요.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2%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등 강남권에서 20주 만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많고 저금리잖아요. 정부는 추가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조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잠실 등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제주의 숲길. 이곳에서 최근 잇따라 도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팩트맨에서는 이 숲길에 숨은 도둑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도둑 맞은 이 피해 물품부터 살펴보죠. 제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30만 원 현금이 든 지갑이 사라졌고 휴대전화부터 김밥 같은 음식도 없어졌습니다. 도난 사고 발생 지역은 한라산 동쪽 사려니 숲길과 인근 골프장에 집중됐는데 검은 도둑을 봤다는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갑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냥 물고 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갔다. 물건 같은 거 밖에 전혀 내놓지 않죠. 범행을 저지른 이 도둑으로 지목된 이의 정체 바로 까마귀인데요. 사진을 보시죠. 사려니 숲길 까마귀가 탐방객의 배낭을 노리고 날개를 펼쳐 접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청 신문고에는 숲길을 걷던 중에 까마귀가 아내의 머리를 치고 날아나 다쳤다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사실 까마귀 고기 먹었냐는 비유와 달리 까마귀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연구진의 실험을 보시죠. 유리 시험관 안에 고기를 넣었더니 까마귀가 볼을 넣어 물높이를 높이더니 고기를 꺼내 먹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능의 지표가 되는 자기 통제 능력 시험에서는 큰 까마귀가 침팬지와 함께 100% 성공률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능이 높은 까마귀가 왜 사람에게 반려된 걸까요? 점심부터가 이제 아무래도 먹이를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급이 영향이 좀 준 거 아닌가 싶고요. 탐방객에게 먹이를 받아먹던 학습된 경험 때문이라는 건데요. 조류학자들은 이 까마귀가 호기심이 많아 지갑 같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주도청은 피해가 접수된 사려니 숲길 인근 까마귀 무리를 그물로 포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미군이 가장 많이 파견된 국가는 독일과 일본, 한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 주독 미군은 10,000명 가까이 감축을 공식화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이 주한, 주일 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각에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지라 진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성시원 기자입니다.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병력을 복귀시키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그 대상으로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을 거론한 겁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외국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쓰는데 피로감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나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 사임한 그리넬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We have a border at Korea. We have a wall of soldiers. We don't get paid very much for this, do we? 일각에선 도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에드밸론으로 띄울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국방부는 한미 간 감축과 관련해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성시훈입니다.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에도 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여권의 총력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7년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접경 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수사기관에 인계, 입건할 것입니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경기도는 대북전단을 실은 차량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시 현행 처벌 규정보다 수위가 높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7년으로 높이신 이유는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셔서. 중대하죠. 아니 한반도에서 이 평화가 깨지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대북전단은 극단적 혐오의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와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 방지를 위한 대북전단을 정부 여당이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런 달래기 노력에도 북한은 우리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비핵화에 합의한 지 꼭 2년이 되는 오늘 북한은 이제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며 핵 무력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And we've had a really great term together, a great relationship.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덮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적인 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던 2년 전 싱가포르와 달리 2년이 지난 지금 북미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다시는 아무러한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싱가포르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 관리를 위해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겠다며 핵 무력 증강까지 예고했습니다. 실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가 없는 비핵화 협상은 안 하겠다는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미국 사이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 힘든가 보죠?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쟁탈전이 치열한데요. 위원장 선출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권한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있다 보니 여야 사이에 껴서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네, 이거 통합당 이 3선 의원의 초선 의원까지 다 의장실로 몰려갔다면서요? 네, 의장실 앞 복도가 꽉 차 있습니다. 의장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우리 의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기 적절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자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예, 몇 명만 뽑아서 오시죠. 예, 한 10분 정도만 양치 좀 해보내야 되니까 한 10분쯤에 보시는 것처럼 김혜지 의원도 안내견 조이와 함께 항의 방문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에 상임위원장 후보군인 통합당 3선 의원들까지 몰려가서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통합당이 압박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를 열었잖아요, 그죠? 네, 여야 지도부 사이에서 박 의장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의 작심은 결심이 아니고 작심입니다. 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사위를 맡기고는 도저히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의도 없고 국회 자체도 이게 국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할 수 없고 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열었지만 상임위원장 표결은 안 했고요. 15일에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이 친정인 민주당 눈치도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다음 주 초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하려고 했던 민주당의 일정이 꼬인 셈인데요. 박 의장의 SNS에는 친문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의사봉 쥔이 손오공이라도 된 줄 아냐, 선비 노름한다, 호구짓이다라는 항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박 의장 21대 국회도 왠지 험난한 길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볼게요. 네. 자, 미래통합당의 호남 구회 네. 무슨 얘기입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이 고향에 후보도 않는 정당을 찍겠냐면서 총선 패배 요인 중 하나로 호남 홀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호남 민심을 챙길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인데요. 당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했지만 저희가 당 관계자들 여러 명을 취재해보니 여러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던 건 맞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만들면 그럼 뭘 하겠다는 건가요? 네, 비대위 관계자는 호남과 관련된 법안이나 현안을 챙겨보고 호남 출신 인사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 비대위를 정례하거나 지역 시민단체와 정책 협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제 말만 들어서는 딱 와닿지는 않는데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통합당 호남 지지율은 보시는 것처럼 1%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호남 특위 설치에 대해 물어봤는데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증도 안 하고 홍도 안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위원장님도 당을 위해서 이슈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하나라도 더 건질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죠. 그 서로 지역 갈등을 떠나서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공조해 나가면 좋죠.
네,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지 말고 이번엔 계속 진정성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모 공군부대 소속 병사가 1인실에서 황제 군 생활을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군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소문도 돌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공군이 즉각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공군부대 소속 부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서울 지역 모 공군부대 소속 병사가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용수 심부름을 시키거나 외출증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역 내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청원글에는 해당 병사의 부모가 밤낮으로 부사관 선배들에게 아들의 병영 생활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병사의 부대 전입 때부터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얘기가 돌았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 부대의 상급 부대인 방공유도탄 사령부는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했다며 공군 본부 주관으로 감사 수위를 올렸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도 세계 10번째 군사위성 보유국이 됩니다. 우리 군의 위성은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회사죠. 스페이스X의 손님이 됩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지난달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곤이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되자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가 펄쩍 뛰며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의 다음 손님은 우리 군 최초의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입니다. 지난 2014년 우리 정부가 F-35 전투기 40대를 살 때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이 함께 주기로 약속한 군사 위성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에어버스의 제작을, 스페이스X의 발사를 각각 맡겼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현재 발사장인 플로리다 케네디 센터로 옮겨져 7월 둘째 주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팰컨 9에 실려 우주로 쏘아지면 약 35,400km 높이에서 자체 추진 시스템으로 움직여 한반도 상공 정지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10번째 군사위성 보유국이 됩니다. 군은 현재 민간위성인 무궁화 5호를 통신사 KT와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 군사위성으로 군통신과 표적 정보 등을 3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적의 전자기 공격을 받아도 군사위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가장 중요한 통신체계 능력이 강대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배가 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은 군 통신위성에 이어 2년 후에는 북한을 손바닥 보듯 볼 수 있는 군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고졸 2년차 박승규의 신들린 수비가 화제입니다. 안타를 도둑맞은 상대 타자는 미쳤다는 말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3회 주자 2명 두고 큼지막한 타구입니다. 최소 2루타인데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몸을 날리면서 잡아냅니다. 대단한 수비를 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우익수 박승규가 슈퍼맨처럼 날아 멋지게 낚아챘습니다. 맞는 순간 안타를 직감한 타자는 천천히 달려가며 타구를 응시하다 망연자실.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더그아웃에서도 박승규는 스타가 됩니다. 박승규의 환상적인 슈퍼캐치는 앞서 2회에도 그리고 전날에도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 신들린 수비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타석에서도 강인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끝내기 안타에 이어 첫 홈런이 결승 홈런. 1군에 올라오자마자 3할대 타율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새롭기만 합니다. 프로에 와서 재미난 것은 뭐예요? TV에서 본 선수들이랑 같이 이렇게 시합을 하니까 그게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낌없이 몸을 던지는 고졸 2년차 박승규의 깜짝 활약이 그라운드를 달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미곤입니다. 감독의 흰머리를 자진해 뽑아주는 선수, GS칼텍스 강소희 선수인데요. 때론 친구처럼 유쾌한 설전으로 감독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염정원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전 강소희가 흰머리를 뽑자 논란 토끼눈이 된 차상현 감독. 운동 시간만 빼면 진짜 편해요. 거의 아빠보다 더 친할걸요? 평소에도 근데 흰머리 내리면서 뽑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송에 가까웠어요. 둘이 만나서도 유쾌한 설전은 이어집니다. 얼굴 선크림 안 바르셨죠? 건강져졌죠. 그전에는 뭐 인사가 한 90도 정도 갔다라고 하면 지금 한 15도 정도. 부녀처럼 닮았다는 말에는 서로가 소스라칩니다. 닮았다고요? 완전 이미지 정반대인데. 저는 순둥순둥하고요. 감독님 날카롭거든요. 너는 강한 사람, 나는 개상이냐? V리그로 돌아온 자신의 롤모델 김연경과의 정면 승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언니 이제 한국에서 보겠네 이랬더니 언니가 그래 소야 조심해라 이렇게 오고 조만간 많이 봐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트레이드마크인 서브면 서브, 공격이면 공격. 때론 팀 내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톡톡히 해내는 강소희. 시합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올 시즌 후 FA 최대어가 될 강소희의 힘찬 도전이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환입니다. 최고 좌완투수의 대결로 관심을 모은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1회전에서 강릉고가 웃었습니다. 국내 스카우트뿐 아니라 메이저리그 관계자들도 몰려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제2의 류현진으로 불리는 강릉고의 김진욱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5점을 내준 광주제일고의 이의리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강릉고가 5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외 활동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주말 동안 충청 이남에는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비는 오늘 밤 충청과 남부에 시작돼서 내일 밤에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남부 지역에는 무려 200mm 이상이 집중되겠고 충청 북부와 제주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토요일 밤 사이에 주로 비가 오기 때문에 주말 바깥 활동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 사이 충청 남부와 남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50mm 안팎의 세찬 장대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 자체는 크게 오르지 않지만 습도가 워낙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 27도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격리 생활과 사람 사이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외로운 전 세계 사람들의 옆자리를 반려동물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반려동물 입양 사이트는 전보다 접속자가 넘쳐나고 뉴욕은 대기자까지 있습니다. 영국도 반려견 문의가 지난해보다 180% 늘었습니다. 국내도 늘고 있는데 반려동물들을 왜 키우냐 물어보니까 외로워서라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어쩐지 뭉클해집니다. 거리두기의 부작용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젊은이들 재택근무로 혼자 점심을 먹고 있고 아이들은 띄엄띄엄 하는 등교에 놀 친구가 없고 어르신들도 노인정을 못 가 말동무를 잃었습니다. 이 외로움을 풀어줄 수 있는 것, 그래도 동물보다는 사람이죠. 이번 주말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꼭 건넵시다. 내일도 뉴스데이입니다.